첫 번째 망명자 고영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랬는데 요 말이 보이부가 어떻게 꽈서 평양에 보고를 했는가 하면 고영한 왈 위대한 수령님도 니콜라이 차우세스처럼 될 수 있다고 발언함. 무전수가 어디 갑니까? 그래서 뭐 중아프리카에서 뭐 기술자가 온다는데 보이온에 오는 거 아닙니까? 항구에 있을 거고 공항 막았을 거고 제일 중요한 거 소방대사관들은 이미 사람들이 했을 거다. 다음에 제가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두 번씩은 생각해 두거든요. (1991년 9월 13일) 아프리카 콩고에 근무 중이던 북한 외교관 한 명이 지난 5월에 서울로 귀순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와, 진짜 말랐다. 와, 진짜 지적이게 생겼네요. 인텔리 있다. 와, 대박. 진짜 지근거리다. 제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콩고 현지를 떠난 것이 3월 초입니다. 목소리 똑같아. 이제 3월 초에 떠나서 동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무사히 어쨌든 빠져나와가지고 5월 초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와, 근데 사투리 하나도 안 쓰시네. 와. 군기가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망명자 고영환. 북한 외교관들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당국을 배반한 자. 1호 배신자. 예, 1호 배신자. 바로 여기 계신 우리 고영환 박사님. 그렇습니다. 자, 이 고위급 탈북하면은 방금 영상 보셨듯이 바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최영호, 뭐 황장엽 이런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데요. 이분들보다 훨씬 먼저 자유를 찾아 떠나온 최초의 고위급 탈북이었고요. 외교관으로는 1호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고영환 탈북 사건은 북한 외교관들 사이에서 레전드로 남아있다. 오늘 이만갑 한 명만 두드러 팬다. 오늘 고영환 인간극장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그 주인공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영환. 배신자. 1호 배신자.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뭐 농담은 여기까지로. 예. 사실 고영환 선생님이 대한민국에 오셔서 바꿔놓은 게 참 많이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이만갑의 참 의리를 지켜주세요. 다른 데서도 굉장히 많이 좀 요청이 있으셔도 우리 이만갑을 위해서 참 많은 정보를 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본인 얘기는 많이 안 하셨거든요. 아니 제가 온 다음에 정말 알아보니까 한 나라의 외교관이 이렇게 많이 나온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맞네요. 그러니까 외교관은 그 나라 권력의 핵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이 왔다니까 다들 왜 왔을까 하는 것들이 첫 번째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을 이렇게 다녀보면 모스크바나 베를린이나 뭐 파리나 런던에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번 저렇게 자유롭게 살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데도 또 한쪽으로는 또 그래도 내가 그만큼 당과 수령이 배려를 받고 뽑힌 외교관인데 이런 반동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머리 흔드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교차되는 감정들을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네. 자, 김종민 씨. 네네. 왜 탈북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사진 아까 보니까 굉장히 많으셨더라고요. 좀.
배고파서. 외교관인데. 너무 많으셨어요. 진짜 말르기 마르셨더라고요. 엄청 많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게 살이 제가 보통 한 60kg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 막 아까 나왔을 때 대통령들 옆이랑 있을 때 그때가 한 56kg, 50kg요? 그 정도 됐었는데 제가 뭐 한참 젊었을 때니까 그런데 탈출하고 한국에 도착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18kg가 빠졌어요. 마음고생. 그러니까 그냥 온갖 세상의 고민은 내 혼자 다 온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밥을 먹으면 토를 하고 막 이러니까 저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기자회견 나간 거예요. 저는 그때 헛개비처럼 돼서 왔거든요. 거의. 우리 고영한 박사님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첫 기자회견을 남북 정말 둘 다 발칵 뒤집어놨던 그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동아일보로구나. 동아일보 일면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1991년 9월 14일. 11년. 네, 91년 14일이고요. 여기는 북 외교관 첫 뭐더라? 첫 기순. 예, 첫 기순이었습니다. 예. 여기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아프리카 콩고 주재 북한 대사관 1등 서기관. 우리 또 고영환 씨가 지난 5월 우리나라 해외 공관을 통해서 기순 13일 오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북한의 외교 정책 및 귀순 경위 등에 대해 밝혔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야 근데 종이 천재야. 어떻게 이걸로 웃음을 줄 수 있어? 아까 분명히 들었는데. 야, 방송 잘하는 이유가 있어. 자, 이 사진을 보시면요. 굉장히 좀 엘리트 같지 않아요? 진짜 엘리트. 공대생 같아요. 공부 잘하는 공대생. 공부 잘하는. 아니, 이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때가 뭐 어쨌든 37살. 37? 네, 그렇게 한국에 왔으니까 저게 이제 31년 전 사진인데 예. 어쨌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깔고 바닥에 앉고 내외신 다 모였댔어요. 거의 한 15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무슨 카메라가 그렇게 번쩍거리는지 그때 진짜 저 괜히 했나 보다 하는 생각 많이 했어요. 저 괜히 했나 보다. 이 기사가 톱 기사입니다. 시민에서. 왼쪽. 그도 그럴 것이 91년도에 고위급 외교관의 첫 탈북 사례이기도 하거니와 91년도의 시대적 상황을 되짚어보면 일반인들조차 탈북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중에서 김일성의 통역을 했었던 고위급 외교관이 그것도 저 먼 콩고에서 탈출을 해서 우리나라로 귀순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도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보니까 동아일보 일면이 기사 내용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고 씨는 북한 외교부장 김영남과 제1부부장 강석주로부터 신임을 받아온 엘리트 외교관으로 불어의 능통, 불어권 국가 수반이나 대표단이 방북할 때면 안내 및 통역으로 김일성 접견에 동행하는 등 북한 고위 지도층을 수시로 접촉해온 인물이라고 안기부는 밝혔다. 불어의 능통. 어쨌든 세봉? 어쨌든 당시 동아일보가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잘 기사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핵심충이라도 핵심충. 외교관 첫 귀순이라는 글이 눈에도 띕니다. 외교관 1호 기수. 근데 이제 저때 당시 이제 세계사적 측면을 보면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할까 대전환의 시기였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구권들은 이제 하나둘씩 넘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 소련이 이제 그해 91년도 12월에 이제 붕괴가 되거든요. 또 저 해. 그러니까 이제 동구권 국가들 특히 이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도 이제 몇 달 안에 이제 가네 만에 하고 있는데 세계의 눈은 다 어디로 갔냐면 북한으로 갔거든요. 너희들은 무사하냐? 언제쯤 무너지냐? 하고 있는데 상황을 이제 육성으로 증언해 주실 분이 탈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외신 기자들이 그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시대상으로 볼 때 센세이션이었죠. 왜냐하면 지금도 태영호 공사님 탈북했을 때 (2019년에) 이탈리아
조선길 대사대리가 열로 넘어왔을 때 그때 시끄럽거든요. 한 며칠 동안 대사 특비를 했습니다. 지금도 맞아요. 지금 탈북자가 35,000인데 지금도 그랬는데 당시에 1호거든요. 그때는 맞아요. 일반 탈북자도 드물 때고 외교관이잖아. 외교관이라고 하면 상당히 특권기급에 속하는데 넘어온 거예요. 맞아. 게다가 또 뭐냐면은 지금 사회주의권이 막 넘어질까 말까 막 하는 상황 네. 속에서 북한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걸 얘기해 주시는 분이 넘어왔으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전 세계 외신들이 다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 넘어오는 고위급 외교관들도 대스특필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넘어오는 고위급 외교관 중에서 김정은의 바로 옆에서 김정은을 통역하거나 수행했던 고위급 외교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91년도에 김일성의 바로 옆에서 김일성을 바로 통역했던 사람이 넘어왔다라는 것은 완전 뒤집어질 만한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쑥스러우시겠지만 준비했습니다. 고영한 그는 누구인가? 연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고씨, 고영한. 다들 평양 출신인 줄 아셨겠지만 자강도 강계 출신. 맞습니까? 특출난 성적에 평양으로 뽑혀 올라온 수재 중의 수재.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평양 외국어 혁명학원 불어과에서 전국에서 4,000명이 모였는데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4,000명 중에 80명 안에 들어가서 합격. 맞습니까? 외국어학원 7년, 외대 5년, 실습기간 1년 반을 거쳐서 정식 외교관에 임명. 이후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을 시작으로 무려 80여 개국을 다니며 북한을 대표하는 외교관 생활을 했고요. 심지어 김일성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불어 통역사로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궁금한 게 아니 김일성하고 김정일 통역이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 가까운 자리에서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긴장이 돼가지고 떨리거나 이래가지고 통역을 잘 못하지 않나요? 제가 한 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 통역을 하는 날, 김일성 통역을 하는 날. 심장 너무 떨릴 것 같아요. 그냥 심장이 이렇게 귀에는 심장 뛰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쾅쾅쾅쾅쾅쾅 하는데 근데 딱 김일성이 눈앞에서 우리 진 교수님 앞에쯤 쯤이 딱 나타났는데 엘리베이터 탁 열리면서 이 혹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님도 사람이다. 사람이고. 아니 이거 혹을 모르셨어요 있는 게? 그거 안 보여주고. 그렇게 그런 이 걸- 사진이랑 맞아요. 북한 사진에 인체 나온 적이 진짜 안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양 외국어 혁명학원이라는 거 다닐 때 김일성을 봤는데 그때는 사진대에 다 올려 세운 다음에 왔으니까 김일성이 완악해 보일 때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 봤는데 진짜 보니까 이게 덜렁덜렁하니까 심장 소리가 저절로 잦아들더라고요. 그다음에 김일성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통역을 하는데 밥 먹다 밥알을 흘리잖아요. 그럼 김일성이도 흘려요. 그리고 머리가 양복에 하얀 비듬이 떨어지면 그 김병진이 딸이 와서 이렇게 탁탁탁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김정일 통역은 제가 한 6개월 정도밖에 못했는데 김정일 위원장 통역할 때는 뭐 아버지도 통역 떨지 않고 했는데 뭐. 여유. 통역이 대단한 건 이건 정말 대통령이 직접 대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가. 아이고. 김일성이가 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인사 90도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놈이네. 원래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김일성이 말이니까 그냥 그렇게 말할게요. 새놈이네. 그래서 딱 인사를 했더니 왜 불화하는 놈들은 이렇게 빼빼 말랐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수령님. 빼빼 말린 것도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마른 교회 죄입니까? 됐고 뭐 잘 잤나 물어봐. 그래서 뭐 수령께서 잘 잤는가 물어본다고 그렇게 했더니 잘 잔다고 그랬더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저한테 뭐가 온 줄 아세요? 김일성이 선물이 왔어. 홍삼 10뿌리. 홍삼 10뿌리. 살찌라고. 홍삼 전달식까지 한 거 아니에요. 위대한 수령님의 선물 전달식을 외무성 당위원회에서 김영남이랑 같이 한 가운데서 분명 홍삼 10뿌리 조선시대. 이 홍삼을 고용한 동무에게 보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조선중앙위원회 정비서 김일성 선물. 얼마가 뭐래? 이제 빨리 인사드려야지. 추상화. 수상화 인사하고. 수령님, 장군님 고맙습니다. 얼마나 말랐으면은
외교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 주민에게 외교관이 우리 마을에 나왔다. 이건 난리라는 거죠. 북한에서 이제 사는 사람이라면 해외에 나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교관이 되면 일단 조선민주주의 여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합법적으로 외국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 선망의 직업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거는 한국에 와서 북한의 외교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망명했다라는 거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들한테 외교관처럼 높은 사람들이 탈북했다는 얘기는 알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동요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옆집에 사는 언니가 아저씨가 탈북한다면 그래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할 수 있지 하는데 정말 고위급 외교관이 탈북을 했다 그러면 이 정권에 분명히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의심을 하기 때문에 꽁꽁 숨깁니다. 북한에서 외교관이 됐어요. 그 완벽한 스펙을 두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한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사상 최초로 벌어진 북한 외교관의 망명 사건. 배경엔 뭐가 있을까요? 그 시작은 뭘까요? 세계사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세계사적으로 공산주의를 추구했던 나라들이 단체로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던 시점. 그 시점 속으로 일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벨벳 혁명. 부드럽게 혁명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벨벳이. 부드럽게. 차우세스쿠. 예, 유명한 독재자. 최후는 다 비참한 거야. 아, 저 끌려다니는 사람. 충격적이야. 아, 벽에 놓고 총살 당하잖아. 아니 그럼 저 궁금한 게 이 뉴스를 보셨을 때 북한 외교관이셨는데 어떠셨어요? 충격을 받은 게 87년 11월 7일 위대한 사회주의 시혈혁명 70주년 기념행사에 갔거든요, 모스크바. 그래서 크레물리 대회당에서 고르바초프 연설을 직접 들었어요. 브레즈네프. 조선 말로 통역 아까 얘기했던 들었어요. 거는요? 예, 그거를 벨라노스티 이 베레스트로이카 투명성과 개혁이라는 것을 연설을 하는데 아니, 포레스트 검프세요? 고르바초프를 직접 본 사람은 이 안에 우리가 고영한 아니, 카스트로도 직접 식사도 하셨잖아. 김일성도 직접 보고. 가만 있어봐. 고르바초프가 연설을 하고 그 다음 날에 붉은 광장에서 데모를 했어요. 관제 데모를 했는데 우리도 개혁을 해야 살 수 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김정남 외교부장이 소련 망했네 이제. 그리고 행사 다 끝나고 저녁에 들어왔는데 술을 마셨어요. 워드카를. 다 울었어요. 70년 동안 세계 육지 6분의 1을 가지고 있다는 소련이 못하겠다고 자빠지는데 남조선은 지금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고 거기 미군이 2만 5천, 3만 명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사회주의를 하냐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러면 울었어요.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충격을 줬어요. 경험을 하면 할수록 외국에서 내가 경험하고 또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과 지금 현실의 조국의 모습이 너무 괴리감이 커지는 거죠. 그렇지. 괴리감 커지는 중에서 가장 컸던 게 제가 포니차를 봤거든요. 현대. 대사관에서 현대 포니차. 포니. 포니차를 봤는데 한국 차라는 거야. 어디서 나는데 내무성 국장인데 이 사람이 또 희한한 게 그 차를 가지고 북한 대사관에 왔어요. 그래서 당신네 차 잘 만든다고. 근데 우리 차 잘 만들어 탄 적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가서 보니까 폰이라고 쓴 거야. 포니. 야 이거 뭐 남조선 거 이거 맞냐? 또 맞다. 본넷 열고 야 이거 일본 걸 거야. 틀림없이 어디 일본 글자 쓴거 없나? 그런 걸 다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야 우리는 지금 인삼수를 이렇게 잘못 세워놓은 물샘수 새 가지고 절반밖에 안 차는 인삼수를 대사관에 보내오는데
한국 대사관은 이런 걸 외무성 국장들한테 선물로 줘.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갈등을 유발하는 거야. 폰이 잘 나갔어요 또 그때. 폰이 잘 나갔어요. 우리 택시가 전체 폰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했어, 어릴 때도. 튼튼했어요. 예. 그때 보고 좀 놀라셨죠? 예뻐서. 아니 그 차를 보고 어. 아니 남조선 사람들이 그때 말 표현대로 하면 남조선 것들이 이런 것도 만든다. 골드스타를 봤거든요. 아, 예. 골드스타 텔레비전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금성. 그건 제일 쌌으니까 아마 텔레비전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동차까지 만든다는 건 공업이 전체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충격을 받아요. 야, 아무튼 자동차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것도 한 사건일 수 있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 최고 엘리트 꿈의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 외교관이 되셨는데 김일성, 김정일 수발을 좀 열심히 들어야 했다고. 방송에서는 처음 얘기하는 건데 지금 평양 제1고등중학교라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 한국 대표단 가면 꼭 가요 거기. 보통강반에. 보통문인. 거기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피로회복관이라는 것을 짓댔어요. 피로회복관. 피로회복관? 김정일 장군님의 피로회복관. 4층짜리인데 그게 세종문화회관 같은 엄청 높은 층고로 4층. 큰 거요? 큰 거로. 큰 거로 졌는데 그게 뭐냐면 피로회복관이 말 그대로 장군님이 인민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니 피로를 풀어주게 마사지 하는 데도 있어야 될 거고 사우나 하는 데도 있어야 될 거고 자전거 타는 피트니스 클럽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친한 사람들 데려다 연애를 해야 되니까 식당도 있어야 될 거고 재미나는 영화도 봐야 되고 기쁨조 공연도 봐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콤플렉스죠 뭐 그냥. 이거를 다 그냥 하느라고 더 피곤하겠어요. 그냥 정확히는 쾌락관이야. 그렇죠. 네, 종합적인 쾌락감. 책임자는 장성택. 그때 당 국제부 7과장을 할 때고 장성택이가 그래서 피로회복관을 만들었는데 각 대사관들에 너네는 카펫 들여오고 너네는 이탈리아 대리석 들여오고 너네는 뭘 들여오고 그래서 그 비밀이 세면 안 되니까 일여단이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일여단하고 외교부하고 당 국제사업부만 동원했거든요. 우리 완전 반자 전투를 했어요 거기에. 근데 저는 그때 외국에 출장을 갔다가 들어왔는데 외교부가 뭐 난리가 난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불나서 100명이 죽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 다음 날이면 장군님한테 이걸 보여줘야 돼. 피로회복관을. 장성택이가 와서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칠라, 뭐 페인트, 칠하고 막 그냥 어디가 동원해서 그냥 요만큼씩 맡아가지고 막 페인트 칠하고 그러니까 공기가 거기 굉장히 안 좋은 공기에서 용접을 한 거야. 유증기가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 밤을 새야 되니까 어쨌든 다음날 1호 행사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자면서 했는데 딱 1층에서 그래서 불이 그냥 확 붙어 올라갔는데 가마솥.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몇십 명이 되고 외교관들이죠 다. 외교관 다 외교관 거기서 떨어져서 100명이 떨어져서 난리가 난 거야. 100명이 다 죽고 그러니까 외교부 전체 모여라. 누가 죽었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나는 그 다음 날 도착했고 근데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없는 사람은 일단 사망자야. 그러니까 너네 국에서 누가 없냐 지금 누가 없냐 거긴 누구 있냐 근데 나도 죽은 사람 명단에 올라갔다가 나는 대표단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난 살았는데 보통구역에 사는 사람들 다 봤으니까 북이 그냥 우와 그냥 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김정희가 거기 폭파해버렸다 그냥 와 그래서 그거를 폭파하고 그 위에 친 게 평양 제1고등이야. 야, 아니 고영환 박사님이 또 이렇게 1호 수발 들다가 또 이렇게 현타 온 순간이 또 있었다고. 제가 그 외교부에 있을 때 이제 많은 나라 다녔어요. 근데 87년도에 김일성 생일 4월 15일 김일성 생일 75주년입니다. 외교부가 세 개 방향으로 대표단을 파견을 해요. 동남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다음에 사회주의 나라. 난 아프리카 나라를 가는 대표단을 갔는데 이제 김일성의 교시가 뭐냐면 내 생일날에 10여 명 정도는 와서 칭찬을 해야지. 아, 본인을 칭찬으로 오라고요? 자기를 이제 치하로 생일날에. 생일 초대. 근데 생일 초대를 했는데 앞만 봐도 아프리카국밖에 올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중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쭉 다녔는데 그 콩고 인민공화국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외무상 만나고 국제비서 만나고
자 우리 수령님 초청하신다 간곡히 대통령 그랬더니 중국 방문 예견돼 있으니까 4월 달에 갈 수 있을 거다. 가서 만났는데 뭐 한마디로 그거예요. 뭐 생일날에 무슨 내가 거기 가서 그렇게 내가 한간 사람이냐. 명분이 있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순전히 생일 그거냐. 그러니까 또 외교관들 말을 해도 어떻게든 실현시켜야 되잖아요. 어렵다. 당신네 뭐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들도 있을 거고 그 수령님한테 부탁하면 될 거다. 그랬더니 우리 소련이랑 잘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난 바쁘다. 그리고 끝내 못하고 이거 뭐야 이게 망신스러워서 견딜 수가 있나 이거. 그래도 한 나라의 외교관이고 당미 정보대표단으로 갔는데 너 생일놀이 같은데 갈 생각 없어 이러면 그럼 뭘 알겠어요 거기서. 진짜 모양 빠져. 모양 빠지지 진짜. 근데 거기서 이제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 이제 갔어요. 콩고는 실패. 아홉 나라가 남았어. 마다가스카르 세계는 아직 9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 가서 라치라카 대통령이라는 사람 만났는데 대통령 궁 주변에 남아공 비행기가 들어오면 막는다고 고사총 14.5mm 고사총 한 개 대대를 북한군이 지원해줬고 거기 장교가 북한군이에요. 그러면 회의가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네. 네, 그래서 가야지 물론. 그러니까. 또 갔는데 이 말 저말 하다가 그러면 내가 가겠는데 수령님께서 비행기만 좀 보내주면 내가 보는 거야. 마다가스카르에. 비행기 오고 가는 거 하면 내가 간다. 그럼 왔어요 대사관에. 전문을 보내야 되잖아. 전문 보내는데 외무성에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갔어 또. 오다가 중국도 들렸다가 파키스탄 들리면서 뭐 내 히말라야 산맥도 좀 보고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이게. 공감한 순회 공연을 하고. 이거 외출하는 길에 다 둘러보겠다. 그거 보고 파리에 가서 파리? 쇼핑도 좀 하고 그래야 되겠다. 근데 쇼핑하면 이게 파리죠. 목록이 길어지잖아 점점. 이건 수령님이 반대하실 거다. 그럼. 김일성이한테 하니까 다 들어주라 그러라. 통 크게. 뭐야? 그리고 뭐 그 사람들 가는데 뭐 프랑스랑 들리고 하니까 그 해당 지역 통역들 뭐 한 명씩 뽑아보내고. 그래가지고 라치라카 대통령이 김일성 생일 축하를 갔는데 그때 우리가 갔던 나라 중에서 4개 나라가 성공을 했어. 그래도 뭐 아프리카국에서 제일 큰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사정을 해서 이게 웃기잖아. 생일인데 돈은 많은데 북한에서 올 저희한테 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이게 TV 보면서 이게 아프리카나 쿠바 대통령들이 북한에 방문하면 야 이제 우리도 좀 살겠다 야 허리띠 전람회자라도 이제 우리 교류가 생기면 우리도 잘 살겠다 야 이런 말을 하면서 한시름 넣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돈 주고 섭외한 거래요. 그리고 이렇게 오면 정말 피곤한 게 이거를 또 다 신년사나 뭐 이런 걸 또 외우게 해요. 이런 맞아요. 분들이 왔다고. 그래서 저희 막 외워야 노릇동 되고. 시큼시큼이 왔다 이러면서 막 다르게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외우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외국인들이 정말 막 피부색이 까맣고 막 머리색이 노란 사람들이 와서 막 영광 김정일 이러면 우리 수령님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만 왕인 게 아니라 세계에서 정말 그렇지. 인정받는 세계 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인 거 그렇지, 중요한 거지. 네. 김정은도 맨 먼저 한 게 요즘만 보는 거야. 그래. 그런 게 이제 해외에 인증을 받았다 이런 게 유명한 거지. 이 고 박사님 같은 또 이제 외교관들의 또 피땀 눈물 그리고 그 돈으로 이뤄낸 그 선전 영상 함께 보시죠.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많은 나라 당 국가 수반들 정계 사백의 학계의 정명한 인사들과 두터운 우위를 맺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경고의 마음은 세계 수많은 나라와 국제기구들로부터 받으신 최고 훈장과 메달, 명예 칭호와 지성 어린 선물들에도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야, 이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줄은 몰랐어요. 외교관들의 진짜. 노력과 이 북한 주민들의 돈으로 네. 이루어진 생일 잔치였습니다. 심하다.
자,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아름다운 풍경에 충격을 받고 설상가상 북한에선 방금 보셨죠? 자꾸 이상한 걸 시킵니다. 생일잔치 초대하라고 막 이런 일들을 시키는데 또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들이 하나둘씩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심경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87년도에 시작돼서 이제 88년도에 뭐 고르바초프가 울라디보스토크 와서 아시아 시대라는 연설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이게 세상이 바뀌는구나. 90년도쯤에는 외교부 청사에 불이 죽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껏 그 대책 마련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조국에서 손님들이 오는데 이런 사람을 뭐 그때 뭐 사회안전성 대표단이 대좌가 단장이 돼서 왔는데 뭐 조국에 지금 소금도 없고 뭐 남새도 없다는 거야. 채소를 남새라 그러거든요. 저 심어놓으면 뿌리면 나오는 게 그냥 남새인데 그때 남새도 없다고. 남새 먹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라니까 뭐야 한쪽에서는 막 변화가 일어나고 뭐 동독이 망하네, 통일하네, 뭐 러시아가 어쩌냐 막 이러는데 조국에서는 뭐 소금도 없고 채소도 없다 그러니까 아니 뭐야 우리가 이게 지금 뭘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때 그러니까 어떤 쪽은 막 사명감도 생기고 또 한쪽으로는 가족들 생각이 나지 한쪽은 사회주의 망한 것 같지 그러니까 온갖 생각이 정말 밤에 되면 자리에 누워서는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 되니까 또 이게 외교관들 동료가 있을 것 같으니까 89년 90년 되면서 대사관들의 보위원들을 직접 파견하기 시작해요. 대놓고. 그래서 우리 있던 대사관인 이등석 기관이 왔는데 단땡땡이라고 왔는데 나는 세포비서입니다. 대사관의 세포비서, 당 세포비서. 세포비서한테 보위원이 조금 우습죠. 근데 보위원은 또 우리가 직통난이 있다고 또 뽀기고 그래 뭐 그러니까 이제 약간 왕따를 당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 보위원들은 약간 왕따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제 외화벌이 하자 뭐 이런 거 해서 뭐 조국에 바치고 뭐 나머지 조금 비용으로 쓰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거 당신하고는 안 한다. 이거 불법이다. 우린 했거든요 사실은. 우린 했는데 부역 참사관이 후에 저한테 그러는 거야. 저 한선영 여자친구가 너를 죽이겠다 근다 한번 잘 봐라. 저 친구 당신에 대해서 독이 올랐다. 독이 올랐다고? 독이 올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알았어. 근데 뭐 나야 뭐 수령님한테 뭐 모범적인 외교관이라고 칭찬까지 받은 사람이고 뭐 형도 조직 지도부에 있고 뭐 뭐가 떨려서 이런 배짱으로 좀 있었는데 저녁에 뭐 속보 정말 브레이킹 뉴스 막 가서 외교관들 다 앉아서 야 이거 뭐가 나오는 거야 도대체 뭐 어디가 브레이킹 뉴스라는 거야. 근데 그때 엘레나 차우셰스카하고 니콜라이 차우셰스카 죽는 장면. 그게 프랑스 앙땡뒤에라는 텔레비전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텔레비전 그걸 봤는데 저기서 총살당하는 게 나오는 거야. 맞아요. 수십 명. 그러니까 저런 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랬는데 요 말이 보이부가 어떻게 꼬아서 평양에 보고를 했는가 하면 고용한 왈 위대한 수령님도 니콜라이 차우셰스카처럼 될 수 있다고 발언함. 오다르고 조치 바람. 나는 걱정스러워서 저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데 했는데 요게 살짝 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국으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렇죠. 와 이게 이모티콘 안 날리면 우리 카톡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물결이라도 좀 붙여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다르고 아다른 거거든요. 이 정도 발언 어때요? 전직 보위부 직원으로.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면은 정치범 가야 되죠, 솔직히. 그래요? 이 정도면 가야 되죠. 어우 얄미워. 아니 가야 되죠.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이 말을 옛날 직업관 나오시는 거야. 이 말을 이 북한에서 이제 보위부에 그리고 특히나 같이 대사관에 있던 보위원하고 좀 뭐 마찰이 트러블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이 실제 어떻게 써서 보내는가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집니다. 내용이. 근데 이 정도로 말씀하셔서 북한에 만약 가셨다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 계신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그 우려하던 일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그 보위부가 이제 메시지를 와전시켜가지고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국에서 지금 전보가 왔는데 당시 평양에서 콩고 현지로 왔던 전문이 이런 전문입니다. 콩고 주재 대사관 참사 고영화는 국제의회 동맹 제85차 평양 총회 안내 통역원으로 동원되게 되었다. 즉시 출발 준비시켜 3월 10일 전에 평양에 도착할 것. 이런 전문이 왔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뭐 승진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국제의원연맹 회의 평양 총회가 5월달에 진행이 되니 나를 통역으로 보내라. 뭐 용광수론이니까 가야지. 그렇죠. 무슨 의미지 이게? 그래서 내가 아니 이제까지 국제회의를 할 때 무슨 정상들도 아닌데 평양에도 많은데 드글드글한데 왜 나를 부를까? 이런 생각을 응당했죠. 싸한 거네요, 분위기가. 네, 싸한 거죠. 분위기가 싸한 거죠. 그리고 알았습니다. 준비를 할게요. 나오다 이제 무전수한테 야 어제 평양에서 전문 몇 개 왔어? 2개가 왔어요. 하나는 뭐야? 하나는 친전입니다. 친전이라는 건 대사만 보라는 전부가 친전이에요. 아, DM. 그러니까 DM이죠. DM 비슷한 거. 다이렉트 메시지. 그러니까 친전, 이게 친전으로는 나를 잡으라는 전문이 왔겠고. 더블 페이퍼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그때부터 이제 심각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고 박사님이 그 김일성 이 통역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통역이 필요해서 진짜로 부르는 걸 수도 있는데 혹시 오해하고 뭐 제가 한두 군데는 전화를 걸어봤어요. 분위기가 너 가냐? 너 거길 왜 가? 다른 사람들. 내가 거길 왜 가? 거기 지금 평양에도 많은데 그리고 다 수령님을 접견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또 그런 사례를 많이 아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요. 이 1988년도에 한개 무역회사 사장이 탈출을 했어요. 2명이 나갔는데 그중에 한 명이 튀었다. 그건 내가 튄 건 김정일이한테 내가 보고를 해서 알거든요. 같이 갔던 사람은 지금 튄 줄을 몰라요. 근데 보위부에서 사람이 왔어요. 전문이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전문을 다 써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냥 외교부 전문록에 옮겼을 뿐이에요. 하나는 대사는 누구를 가장 빠른 비행기편에 보내고 그 결과를 조국에 보고할 것. 요거 친전입니다. 두 번째는 전 외교관에 다 볼 수 있는 거야. 누구는 인사사업도 있고 하니 문건을 가지고 모스크바까지 올 것. 모스크바에서 누구를 만나서 다른 나라 어디 항구를 갔다 올 것 하는 전문을 썼는데 이걸 보면 아주 중대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사사업도 하고 들어가는 기회에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전문을 썼어요. 그거 보면 다 믿어. 그 사람이 제표도 들어와가지고 야 정말 내가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 담당 과장이니까 마중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자기 참사실장인데 나 부상 좀 시키려나 보다 하고 지금 잔뜩 기대를 하고 딱 들어왔는데 이제부터 초상의장을 밑으로 내려모십시오. 어이구야. 힘됐네. 그러니까 초상화를 뗀다는 거는 북한에서 끝났다. 그렇죠. 가야 돼. 근데 왜 두들겨 맞든지 뭐네. 초상화를 뗐어요. 뭐 어떡할까 그래 주세요. 주소로 줬어요. 그 다음엔 반말입니다. 주소 내밀어. 야. 딱 내니까 수갑 탁 채우고 양복 자켓 있죠. 탁 떼고 이 좌표 갖다 여독수용소 갔잖아요. 근데 난 전문 2개를 다 내가 썼잖아. 그리고 저는 초상화를 떼고 헌데미로 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때. 내 눈으로. 진짜 소름이 와 모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좋게 부르는 게 더 무서운 거지. 그렇죠. 고 박사님이 봤던 전보가 2개 나갔던 게 이제 나한테 온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나한테 벌어진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일어났던 일련의 상황들이 딱 같이 오버랩이 딱 되는 거고 거슬이 딱 맞아. 아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야. 대사가 그 사람이 외교관들에 대한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 특성으로 봐도 나를 보낼 사람이 아니야. 안내 통역이 많은데 뭘 왜 이런 사람 보내? 이럴 사람인데 앞서서 가라니까 그것도 수상하고. 그렇지. 내가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자. 그러니까 대사 만나서 가면 담배랑 술이랑 이런 걸 갖다 친구들한테 줘야 되고 그러는데 나갔다 오겠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밖에 나가는데 선물 가서 담배를 가지고 대사관에도 마침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가져오겠습니다. 뭐 그걸 사러 당신이 나가. 전에도 간 적 있는데. 뭐 내가 사다 줄게 그거를. 대사가 직접. 술심부름을 대사가 한다고요? 대사가 사다 담배랑 일부러. 술이랑 사다 주겠다 그러면서 나가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날 잡으려는 게 확실한 거야. 이거는 너무 확실한 신호인데 그러면 이게 신호구나 확실하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바로 결심하신 거예요?
아는 순간에는 결심을 못했고요. 아는 순간까지도 긴가민가 계속 미련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내일 가는 비행기표 2자리를 얻어라. 왜 2자리입니까? 나 혼자 가는 거 아닙니까? 공장. 하나 이제 중아프리카에서 기술자가 한 명 온대요. 그것도 싫다. 그래서 한번 같이 가면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거기서 더 수상한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무전수가 어디 갑니까? 그래서 뭐 중아프리카 뭐 기술자가 온다는데 보위원회가 오는 거 아닙니까? 보위원회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무전수가 계속 알려주는. 야 오싹하다. 보위원은 나는 그냥 꼼짝없이 끌려가는 신세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보위원이 그 박사님을 이제 끌고 가시려고. 끌고 가려고. 이 기술자가 막 기술 뼈 써가지고. 빼는 기술자 막 이런 거. 그런 기술자들. 근데 그 대사 동지가 아꼈으니까 사실 뭔가 힌트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 거 없었어요? 사실은 떠나면서 제일 섭섭했던 중인 게 그 하나거든요. 대사가 외국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속할 때 말갈 때 다 갔던 사람이거든. 도와줬는데 대사가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럴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 내가 치게 되면 대사관에서 중요시 여기는 문건들이 있어요. 절대 비밀, 극비 문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 푸는 암호책, 코드북이 있거든. 코드북도 있고 김정일이 며칠 지시한 것들, 어떤 활동 방향에 대한 것들 쭉 있는 거 있잖아. 내가 어디 가더라도 이거는 몇 장 가지고 가서 한 장이라도 없으면 대사 모가지예요. 모가지 갈만 북한 말이니까 대사가 자리를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혼나. 너도 한번 너도 혼나봐라. 한번 혼나봐. 그게 대한민국에 와서 큰 돈이 됐어요. 그 양반은 진짜. 돌이 됐다고요? 돈. 그럼요. 그게 정보니까 엄청난 정보죠. 보상을 해주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보상을 해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는 탈출을 결심하게 되나요? 아니면 뭐 차를 타고 일단 나오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대사가 일단은 아에로플로트 가서 자리를 예약하라 그랬으니까 허락은 받은 거 아니에요. 비행기표 사러. 그래가지고 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네. 제정신이 하나도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브라질 시내 내가 아는 대로 띵띵띵띵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뭐 그 강 옆에 큰 도로가 있는데 막 150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러면서 그러다가 그냥 깨끗이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강가에 나가서 죽으려고요? 그러고 옷을 벗어서 상의를 벗어 놓고 딱 가서 섰는데 강이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강폭이 급격히 좁아지면서 두물머리. 이렇게 막 그 큰 바위돌들이 많으면서 이게 막 경류가 치는 거기가 수도가 있는 데거든요. 그걸 보는데 저 말이 아플 것 같아 죽으면서.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발돌에 부딪히고 이러면서 너무 아프게 죽었어. 그래서 뒤로 두 발짝 왔어요. 그쵸, 잘하셨어요. 이거 옛날에 80년도에 스위스에 아따쉐로 가 있었을 때 그 꿈꾸던 세상이 있지 않을까. 자유국가. 그 한번 내가 자유를 한번 뭐 그때 한국으로 오자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어쨌든 해서 그 자리는 피했어요. 그래서 죽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자 뒤로 뒷걸음질에 나왔어요. 이제 그 옷 벗어놓은 거는 그냥 뒀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둔 거를 그냥 둬두고 거기에 내가 뭐 있다는 고용한이가 있었다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대사관에서 비디오 가게 책임자야. 토요일 일요일마다 브루슬리 영화를 그런 영화들 빌려오는 비디오 가게 책임자가 나야. 네. 그 비디오 카드가 나한테 있어. 그걸 넣으면 고용한이가 여기서 죽은 줄 알겠구나. 그걸로 안겨줘요. 강가에다 바로. 누가 볼만한 곳에. 볼만한 곳에. 양복 자켓하고 같이. 자, 이제부터는 북한에서는 이제 고영한 박사님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켰을 거예요. 네. 북한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제가 매뉴얼을 외국 대사관에 한번 접한 적도 있는데 누구가 한 명이 행방불명이 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봉쇄하는 게 항구, 공항, 철도역. 전문가시잖아. 딱 그거 통하고
다른 한 팀은 온갖 숙소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숙소를. 그러니까 여러 팀이 만들어지거든요. 저 잡으러 결국 한 20명이 모였는데 중간에는 보위원들, 평양에서 온 보위원들 해가지고 저놈들이 이제쯤이면 항구에 있을 거고 공항 막았을 거고 제일 중요한 거 서방대사관들은 이미 사람들이 가 있을 거다. 거기다가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눈에도 잘 띄고. 눈에도 잘 띄고. 뭐 걔네를 또 그 안에 격술대표단이라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다 알겠지만 격술이라고 특수부대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격술부대가 그때 한 30-40명 와 있었는데 걔네들 풀면 걔네들한테 잡히면 뼈도 척뼈도 못 치려. 그냥 군견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 끌고 다음 접선지가 가능한 다음에 제가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두 번씩은 생각해 두거든요. 평상시에 그걸 생각해 두셨던 그러니까 거예요? 평상시에 여기 무슨 일이 있으면 일로 가면 저쪽 나라로 옆 나라로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나라를 빨리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아스팔트 길이 있는 데까지 갔다가 포장도로를 국경으로 가는 거군요. 국경으로. 국경 쪽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가다가 차도 더 못 들어가는 데서 갔는데 걸어가요? 걸어도 갔죠. 걸어도 일정한 지역을 걸어갔고 기름이 다 떨어졌거든요. 내가 도망칠 생각을 그래서 그럴 줄 알았으면 기름이나 많이 채워. 그러니까 만땅을 채우고 갔어야지. 그렇지. 근데 돈은 한 100불 정도가 있었는데 이건 언제 내가 써야 될 수 있는 돈인지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내가 목적지에 도착을 못했는데. 와, 토끼몰이 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걸어도 가고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갔어요. 네. 어디요? 일정한 장소입니까? 거기는 말 못하는데 어쨌든 갔습니다. 네네. 네, 거기 가서 배가 있어서 조금 돈을 주고 배를 타고 넘어갔어요. 딴 나라로. 딴 나라 넘어갔는데 긴장돼. 그 항구는 안 막힌 거네. 그 항구는 북한 애들도 거기까지 못 찾았어요. 모르는 항구가 있구나. 외진 곳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구나. 북한의 레이더망이 안 들어오는 그런 항구를 머릿속에 계산하고. 그래서 어딘가를 갔어. 다른 나라 들어갔는데 전화가 안 돼. 고장이 났어. 어디다 전화를 누구한테나 내 친구한테 내가 아주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인데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기로 말하면 외교안보 수석 이상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런 소리 이전에 여러 번 했거든요. 그때 자주 갔는데 당신 같은 나라는 괴물이다. 우리나라도 독재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보다 당신이 훨씬 더 심하더라. 너 어디 그렇게 충성을 나바쳐 일하느냐 거기서. 네. 그런 소리 했댔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너 나 도와줄 수 있냐 그랬더니 너네 집이다 이 집이. 너네 집이다 이 집이. 와 진짜 너네 집이다. 베스트 프렌드야. 뭐 전화 건데 전화 안 되고 어떡할까 하는데 일단 돈은 조금 있으니까 근데 마침 차가 지나가는 거야. 히치하이킹 했죠. 외국인인데 양복 입고 그러니까 보내버리니까 차를 섰어. 어디까지 가냐? 거기까지 간다. 돈 있냐? 돈 있다. 그 나라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돈이니까. 그걸 다 줬어? 그래가지고 그거 싣고 저 가서 그 집에 갔어요. 집에는 갔어. 친구네 집에. 고위급 친구. 고위급 친구네 집에 가서 내 표정이 후줄근하잖아요 벌써. 아프리카 더운 데다가 고생했고 웬일이야? 너 같은 콤미니스트가 웬일이야? 그래서 나 도망친다. 나 이제는 떠난다. 당신 좀 도와달라. 당신 같은 빨갱이가 콤미니스트가 왜 떠나냐? 당신이 이전에 그러지 않았냐? 나보고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나 지금 도움받으러 왔다. 그래? 쿨하게. 그럼 있어라. 집이 너무 좋아. 정말 호텔도 그런 호텔이 없어. 집에 하얀 양탄자를 이만한 거를 가로정로 잘 사는 사람인데 네 집처럼 하라. 여기는 누구도 못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말라. 당신이 필요한 조치 내가 다 취해주겠다. 그래서 있었는데 한 달쯤 거의 다 돼서 갔다. 다 갔다. 코리안들 다 뒤지던 사람 갔다 해서 포기하고 이게 사람들이 내가 자살한 줄로 알고 한가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야, 그 친구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그 한 달 있다가 그럼 바로 한국으로 오신 건 아니고 처음에 한국에 올 생각은 없었던 건가요? 그 집에서 자 당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당신 아프리카에서 살 생각은 없는 거야. 아, 당연히 여기 살 생각은 없다. 어디냐? 유럽의 한 나라를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누구 아느냐? 나 거기 참사가 난다. 친구가 있다. 그 사람이 왔어요. 당신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쓰라 그러더라고. 뭐를? 뭘 써요? 당신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그렇지. 민주주의를 떠난다는 것을 쓰라는 거야. 전향서 같은 거. 썼어요.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신변을 접수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태이고 당신한테 가지고 있는 것은 뭐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신변을 해가지고 가발까지 다 만들어 씌우고 가발. 변장을. 그때 진짜 코스염 붙였어요. 본 시리즈네요. 공항에서 살해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네 젊은 사람 둘 보디가드를 붙여서 유럽으로 보냈어. 그 유럽에 가서 이제 살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야말로 이제는 지옥에서 탈출했다. 이제 이 나라에서 산다. 진짜 영화다. 이게 그날 탈출한 이후부터 그날까지 얼마나 지금 걸린 거예요? 한 40일. 40일 동안. 자, 근데 그걸 갔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냥 사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한국으로. 나는 거기서 살고 싶어서 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중동 및 아프리카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우리 솔직히 동북아시아는 관심이 없다. 당신이 여기 있으면 시민권 주고 여권 주고 무슨 일을 시킬 수 있는데 당신 생각하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다. 그러면서 제의를 하는 거예요. 제의. 당신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가진 나라가 어딜까? 그거야 뭐 당연히 남조선하고 일본하고 미국쯤 되겠지. 그렇지. 그렇죠? 네. 그렇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딜까? 내 관심 받. 말 통하는 남조선이 아닐까? 안기부터 안 간다. 안기 무서워서. 보이부 때문에 못 가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거 외에는 이걸 보긴 싫다. 이걸 외교관님도 이렇게 알고 있을 정도니. 왜? 아니 일반 주민들도 다 말하잖아요. 안기부는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한다는 거를 일반 주민들도 하는데 외교관 분들도 알고 있었으니 한국 안기부에 대한 이미지가 북한에서 어떻겠습니까?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았어. 그렇다고 그 당시에 우리한테도 좋은 건 아니었죠. 어디에도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거기서 계속 있으면서 혹시 한국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생각 없느냐? 좀 그러면 만나는 보겠다. 만나서 내가 판단을 하겠다. 한국 대사관에 고위급 외교관이 왔어요. 공사라는 분이 왔는데 환영한다고. 뭘 환영하냐? 내가 당신네 나라. 갈 마음도 없는데. 오자마자 환영합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자유를 찾았어. 그때 한국 대사관이 폰이 차키를 딱 꺼내가지고 딱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대사를 잘못 줬어. 이렇게 그분이 몇 분 찾아왔어요. 몇 번을? 몇 번을 찾아왔는데 노 대통령님 편지를 가져왔어요. 대통령. 세다. 편지가 손으로 썼어. 와서 통일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하자. 편지를 받고 간다 하고 한국에 왔는데 유럽의 어느 공항에 대한항공 비행기를 탄 거예요. 우리도 대한항공 탔는데. 근데 그 대한항공은 제가 외국 다니면서 많이 봤거든. 근데 북한 비행기보다 다 비행기 좋더라고. 그건 다 인정을 하는데 내가 칼기를 탈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어. 정말. 진짜로. 비행기를 타는데 진짜 울컥하더라고. 진짜 울컥하고 들어오는데 저 밑에 보이는 게 서울입니다. 그런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진짜 불빛이 환한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왜 바닷가에 나가면 오징어 잡이배들. 그래요. 맞아요. 서울이라는 망망대에 떨어지는 하나의 미랄 같은 건데
내가 저기서 뭘 해 먹으면 뭘 하고 살까? 약간 막막했구나. 아, 내가 진짜 이게 잘하는 걸까? 계속 고민을 하는 거야, 지금. 지금까지도 이렇게 대한항공에 계속. 타서. 나 혼자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내가 뭘 하면 누구에게 정을 붙이고 살까? 여기서 그거는 알고 있었어요. 여기 가면 자유라는 거는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틀림없이 알고 있었는데 그냥 안기부가 싫었던 거야. 그렇지. 아유, 안 오면 안기부만 싫었던 거고. 악명이 높았네. 그래서 내렸는데 안기부 사람들이 이제 탁탁 양쪽에 타고 안기부 나 가운데 뒤에 가운데 타고 탔을 하고 빠져나갔는데 큰일 났다 이제. 어디 갔어요. 눈 감고 왔어요 그냥. 나는 자식이 남산 지하실로 갈 줄 알았어. 남산 지하철 끌려가서 이제. 남산 지하실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안가로 세이프 하우스로 들어가서 자 이제부터 신문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나 제 발로 걸어와. 그리고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볼 만큼 본 사람이니까 나 좀 신사적으로 대달라. 아, 바로 때릴 줄 알았구나. 기술자가 나오는 줄 알고. 정강이 빼고 막. 나를 때리거나 뭐 이런 건 막 하지 않아도 내가 다 할 테니까 막 웃더라고. 왜 웃냐? 남 심각한데 했더니 아니 당신이 뭐 거꾸로 매달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무슨 옛날 완전 고막내측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우리 손님으로 오셨는데 뭐 그런 거 절대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그냥 잘 드시고 잘 쉬시고 그러라고 신문을 안 했어요. 신문 안 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게 죽어야 되겠다. 왜? 죽어야 되겠다. 왜? 내가 너무 죄책감이 너무 커서 여기 이제 가족 생각이. 그럼 수십 년을 그래서 거기 충성하고 사신 분. 술 좀 있냐? 오비맥주인가? 예. 그걸 가져와서 이거 말고 센술 좀 가져다 놔라. 센술을 가져왔어요. 한 컵을 들이 마셨어. 한 번에. 한 번에. 빈속에 뭐. 그래서 완전 헷가락 갔는데 사실 창문에서 뛰어내렸어요. 밤에. 자다가. 안가에서? 그래. 떨어진 게 2층이야. 그거 솔직히 말하면 1층 반 높이밖에. 굉장히 근데 얼마 웃긴 줄 아세요? 안가 2층에 이거 잔디바도에 떨어졌더라고. 아침에 내가 없어진 거야. 룸에서. 고용안을 찾아왔는데 풀썩에 누워서 위스키를 먹고 뻗어 있어요. 취해서 거기 있는데. 밖에서 뻗어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 방에 침대 하나 더 들어 간 놈이 같이 잤어. 아까 강은 무서웠고. 그러니까. 이쯤이면 뛰어도 될 것 이 정도는 아이고 참. 아무튼 그래서 안기부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인식 같은 게 조금씩 깨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좀 그 전환되는 포인트가 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예. 마음이 꽁에 있으니까. 꽁에 있어. 이러니까 괴롭지. 이제 서울 구경시켜주고. 어디를 가요? 일단 지금도 웃기는 게 백화점 가자는 거야. 아니, 백화점, 뭐 프랭땅 백화점도 가보고. 백화점을 가자. 프랭땅 가야지. 유럽에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프랭땅이 있네. 이제 달동네 가보자 실림동. 역시. 너희의 속살을 보자. 그 실림동 가자. 거기 내렸는데 올라가는데 엄청 힘들더만. 실림동 그 달동네 올라가는데. 원래 그런데 안 들어가 본 분이시거든. 그 올라가면 땀을 삘삘거리며 올라가는데 문이 다 잠겼어. 그래서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문이 하나 살짝 열려있길래 보니까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할머니 집 구경 좀 해도 될까요? 그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어디서 온 손인고 뭐 그렇게 물어본 것 같아. 그래서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간첩인가? 그래서 북한에서 왔는데 간첩은 아니고요. 제 발로 걸어온 사람인데 할머니 어떻게 사시는지 보러 왔어요. 한심하지. 이거 뭐 이게 사람 사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냉장고도 있고 칼라 TV도 있고 그전 때 아세요? 백색 전화기, 하얀 전화기. 전화기도 있고. 할머니 제가 보건데 집은 좀 작은데요. 근데 북한 군안전부장보다는 훨씬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뭐 군안전부장이라 그러면 냉장고는 없고요. 그땐 냉장고 없을 때고. 그냥 뭐
텔레비도 하나 있는데 막 칼라 텔레비 아니고 흑백 텔레비 하나 있을 정도고 전화기는 뭐 집에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전제품이 훨씬 좋네요. 세탁기는 없어도 짤 수는 있었거든.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밥을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은 할머니가 북한에서 온 손인데 내가 그 친구들한테 간 친구들한테 슈퍼에 내려가서 뭘 좀 사다 달라. 이거 할머니한테 얻어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 친구도 고생했어. 그렇지. 뛰어내려가가지고 라면 한 박스 가져오려고 과일 박스 가져오고 할머니하고 이거 좀 끓여달라. 먹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고 싶은 게 이제 또 그러라고 저기 63 빌딩이라고 63 빌딩. 한번 가보라고. 뭐 어디요? 저 서울에서 오는데 그 높은 빌딩이요. 그래서 그런 건 됐는데 저 동두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완전 뭘 많이 아셔. 그러니까 동두천은 왜요? 동두천 한번 가봅시다. 간첩이에요? 아니 왜 거기다? 얘 이제 슬슬 짜증났어. 슬슬 짜증났어. 아니 라면도 사왔잖아요. 가자는 대로 안 가고 왜 자꾸 다른 데로만 튀고. 내가 간첩이면 안기부 앞에서 간첩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고요. 용산 이사단 돌았어요. 피파는 대학생들, 구두 닦는 학생들 없네. 그랬더니 아니 언제 고막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 그러면 이제 대학생들 피 안 팔아도 등록금 마련해. 아니 진짜 한심한 소리 하시네. 지금 안기부 짜증났어. 아니 내가 슬슬 짜증나. 하나만 더 가봅시다. 하나만. 어디? 그리고 내가 그러면 나 신문 시작할게요. 하나가 어딨냐? 마지막. 마지막. 청계천 한번 가봅시다. 계속 뭔가. 청계천이 여긴데. 그래서 그래 가보자고요. 탱크 파는지 몰라고? 갔는데 그러면 여기 판잣집은 어디 가고 그렇지. 이 기계촌들은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아이씨 다 없대고 복귀 나하고 다 아니 낮에 없댔다고. 기계는 낮에 있어. 그러니까 조선업 발전하고 뭐 자동차 이런 거 발전하는 건 다 알았어. 나 알고 있어. 숙사를 보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 있었죠. 그날 저녁인가 그 다음 날 저녁에 그냥 종이장 가지고 제가 말하는 거 그냥 다 받아 쓰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쭉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외교부, 뭐 이민무력부, 서기실 카메라 돌고 있고 그 짓을 거의 한 6개월 했나? 겪은 게 많으니까. 나보고 이제 나올 때 됐어요. 삼각지에 보온처가 있었어요. 보온처에 가자는 거야. 그래서 보온처는 가면 뭐 하는데? 뭐 하는데요, 보온처? 그랬더니 뭐 귀순용사에 제가 나름 귀순용사. 고영한 씨에게 보로금을 수여하겠다. 보로금? 보로금은 뭐예요? 그랬더니 고 선생이 가져온 증명서들, 암호책. 인코딩, 디코딩하는 책. 그렇지. 그게 엄청난 돈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우리 김정일 사인한 문건을 처음 봅니다. 문건을.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라는 도장을 찍은 문건을 처음 본대. 생 문건. 이거 너무 큰 거죠? 엄청 큰 겁니다. 엄청 큰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의 최신 무기만 들고 와도 보로금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그때 이웅평 대위가 전투기를 몰고 왔을 때 보로금 많이 받았는데 이건 전투기 한 대로 비견될 수 없을 정도로의 고위급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의 친필 사인을 우리 안기부 정보당국이 확보하지 못했던 때였어요. 그렇지. 음둔의 지도자 김정일. 근데 김정일의 생 사인, 생 문서를 처음 고영한 선배님이 그걸 찢어서 너 대사 죽어봐라. 그걸로 찢어서 그렇지. 갖고 왔는데 복수심에. 안기부가 받고 보니까 이게 김정일인 거예요. 거기다 외교부 도장이 있대잖아. 외교부 도장까지 있잖아요. 아니 얼마를 받았습니까? 잠깐. 아니 근데 잠깐. 이웅평 대위가 전투기로 상당히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15억. 그거보다 15억 위에요, 아래에요? 훨씬 아래. 훨씬 아래. 그래서 내가 그 이웅평 후에 만나서 말했는데 야 너는 하드웨어를 가져왔는데 나는 소프트웨어를 가져왔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많아. 소프트웨어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 했더니 야, 그래도 전투기 폼나잖아. 그래도 전투기 폼나잖아. 되게 세지. 언론사 난리 나죠. 받아먹느라고 정신이 없어. 박천에 이제 지하 핵 연구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1년 내지 3년 안에
무슨 핵무기가 나올 것 같다. 핵무기가 나올 것 같다. 이거 외교관들 거의 다 공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엄청난 폭탄 발언이네요. 그 당시에 핵 얘기를요? 야, 이거는 진짜 전 세계 거짓말인 줄 알았을 것 남조선이 같아. 먼저 유엔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민족 분열, 조경구 분단의 책임을 남조선 괴뢰 정부에게 들씌우고 내년에 이제 기회를 봐서 유엔에 가입한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한 5년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외교관들이 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은 첫 번째는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 주요 항구, 다음 단계로서는 괌이나 알라스카나 그런 데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폭탄이네요, 진짜. 지금 VCR에 나온 것만 봐도 진짜 다 폭탄 발언. 우리가 정말 충격적인 정보를 얘기했을 때 폭탄 발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정말 핵과 관련된 폭탄 발언이었어요. 동아일보 당시 기사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아까 종민 씨가 안 읽은 제목이 있어요. 어디? 제일 중요한 건 북외교관 첫 귀순보도 이거예요. 박천의 60년대부터 핵시설. 박천이 어디냐면 지도를 보세요. 동아일보 잘 썼어요. 그거네. 영변 옆입니다. 영변 옆 박천이라는 지역에서 60년대부터 지하에 핵시설이 있다라는 폭로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정보야. 엄청나게 정확한 정보고 당시에가 고 선배님이 그 귀순하실 때가 91년도였잖아요. 북한은 NPT에 가입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핵 확산 방지 조약. 2006년도에 북한이 핵 실험을 하면서 NPT 탈퇴를 했잖아요. 그 중간 단계였어요. 근데 이 박천이라는 핵시설이 어느 곳이었냐면 실제로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때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요구한 5개 북한 핵시설 중 하나가 이 박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고영환 선생님이 당시에 어쨌든 고위급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이 핵실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 정도 랭킹되는 외교관들, 북한 외교관들 사이에는 이 정보를 다 알고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어바웃 알고 있는 걸 북한 외교관들, 중진급 외교관들은 알고 있었는데 이런 거는 인민무력부 뭐 부총참모장, 인민무력부 부상 이런 사람들하고 대외관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 뭐 박천에 이렇게 된 게 있어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박천에 있고 영변에도 그 비슷한 걸 만들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오면 입이 해퍼져요. 그러니까 고위급 간부들이 외국에 나오잖아. 또 외국에 같이 다니고 그러면 술 한잔 먹으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핵무기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뭐 와서 이 서기실이라는 개념을 모르더라고. 김정일 서기실이라는 개념을 왜 안기부가 모르더라고. 비서실. 서기실이라는 게 여기로 말하면 청와대로 말하면 비서실인데 그렇죠. 거기를 통하여만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대단히 세다. 그리고 최고사령부가 북한에 없다. 최고사령부는 총참모부의 한 개 처가 최고사령부 처다. 이런 이야기를 와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조직 도를 다 알려주죠. 원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게 몇백 명이 연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그때 근데 그 기자회견을 보니까 그 시점으로부터 5년 내에 이제 붕괴될 것이다. 근데 사실은 그때 사회주의권들이 다 줄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황장엽 선생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97년도 오셨잖아요. 고난행군 막바지에. 그렇죠. 선생님 북한 몇 년에 나갈 것 같습니까? 한 5년 가겠지. 근데 오는 사람마다 5년이래. 5년이 3번, 6번 지났는데도 아직도 있어요. 그게 참 불가사의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만큼 북한이 매번 5년씩 연장되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그런 나라라는 걸 반증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내부적 여기선 모르는데 90년도 그때 내부적으로 지도부가 흔들렸고 그때.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잘 몰라. 동구권 무너지는 걸 몰랐거든요. 일반 주민들은. 근데 우리는 계속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랬고 일반 주민들이 만회한 건 고난행군 때.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뭐 나라가 배급도 못 주고 모든 게 돌아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북한 정권도 위기를 겪고 아니 근데 이 기자회견이 영상이 불러온 굉장히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누가 왔구나. 아닙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사실 조금 부러운 면이 좀 있었어요.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영상에 나가는 후 예. CF 제안까지 들어왔다고. 광고 제안이요? 제가 선생님한테? 있는데 안기부에서 국장님이 오셨어요. CF를 찍재요. 그래서 CF요? CF가 뭔데요? 그랬더니 코머셜 필름이랑 광고요. 그랬더니 광고라 해서 무슨 광고인데요? 그랬더니 엘란트라라는 차 생각나십니까? 현대자동차. 폰이랑 연관이 더 91년도에 이제 나왔어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북한 사람들 이미지는 좀 약간 투박하고 사투리 쓰고 뭔가 그런데 선생은 이미지가 약간 다르다. 뭐가 젠틀한 느낌이 있으니까 차 이미지하고 맞지 않느냐. 내가 지금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고 내가 부모님한테 가족에게 내가 많은 죄를 지고 왔 놈인데 내가 북한 말로 실실 쪼개면서 자동차나 타고 다니면 그게 뭘 알겠냐 사람들이. 안 한다. 그런데 그때 제기했던 액수가 강남 아파트 값이에요. 와, 밀크 비행기. 지금 같으면 나 하죠. 근데 지금은 안 해. 이 사람들이 지금은 나한테 CF 제안을 안 하는데 그때 그거 말고도 CF 제안이 한 2개 더 들어왔어요. 이야, 연예인. 이렇게 약간 이미지가 뭐 청정한 이미지라 그래서 청정한 물. 그다음에 무슨 뭐 외교관이니까 자동차. 근데 자동차 광고 같이 셌어요. 엘란트라가 아우토반 처음 등장하고 맞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당시에 CF가 워낙에 그래서 유명했어요. 다 이 CF 때문에 나는 독일에 그런 고속도로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라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CF,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하마터면 우리 구 박사님이 찍었을지도 모르는 문제의 CF. 아깝다. 오랜만에 보이는 추억의 CF 보시겠습니다. 준비했어? 저기 이제 구 박사님이 타 있는 거지. 와, 엘란트라 파란색이 데이트를 쳤어요. 와 진짜 옛날 차 같다. 세계 명차와 함께 달린다. 고성능 엘란트라. 이거 찍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하라구나. 야, 만약에 고영한 박사님이 그걸 찍었다면 외국인이 이랬잖아요? 그럼 엘란트라 창문이 내려가면서 고영한 박사님이 같이 이제 이러고 있는 게 통일로. 고성능 엘란트라. 자, 어쨌든 고영한 박사님이 시작을 하고 나서 그 시간차는 좀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외교관들은 계속해서 2호, 3호 맞아요. 탈북러시가 이어지죠. 맞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정권이 이어지던 이제 1990년대는 물론이고 김정은이 집권한 요즘에도 계속해서 외교관들은 북한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동기는 그렇습니다.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해외에 파견돼 있던 그 외교관들이 그 국가들로부터 많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 외교관들이 이제 본국으로 송환이 될 운명에 처했는데 그때 사실은 많은 외교관들이 본국으로 가지 않고 탈출 러시가 이어졌던 사례가 있었죠. 예로 2019년 탈북한 조성길 이탈리아 대사대리. 지난 2018년 11월 로마 북한 대사관을 나와 돌연 잠적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가 한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전 대사대리는 서방국가 한국 대사관에서 긴급 여권을 만든 뒤 부인 아들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고영환 선배의 후배 외교관들은 계속해서 그 이후로 탈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망친 다음에 김정희가 얼마 화를 냈겠습니까? 제 뒤에 외교관들이 여럿이 왔거든요. 외교관 후배들 만나면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선배님 와서 어떻게 사는지 우리 다 압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데 우리 나갔다가 일본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대사관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PC 카페에 들어가거든요. PC 카페에 들어가서 한국 포토를 올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한글이 없잖아요. 그래서 RH를 치면 제가 고가 되는 줄 처음 알았어요. RH가 고예요. 클릭을 하면 세미나에서 발제한 거, 김정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김정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이 쭉 다 뜬다. 그거 왜 보냐 했더니 외교관뿐만 아닙니다. 나가 있는 주재관, 상무관들도 똑같이
김정은 쳐보고 김정희 쳐보고 이설주 쳐보고 요즘은 아마 김주애 많이 쳐볼 거예요. 그리고 태영호 치고 고영한 치고 선배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하고. 그렇지. 결국 나가서 자기 나라 정보 알아보고 있고. 그러니까 너네가 그 김정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내 이름은 왜 알아보냐. 그러니까 선배님, 북한 본관원들이요. 한 발은 평양에 있고요. 한 발은 서울에 있습니다. 와. 이 말이 어떤 의미라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떤 일이 언제 닥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종파로 청산될 때 거의 한 2,000명이 청산됐거든요. 그러니까 장성택하고 같이 사진 찍은 사람이 나오면 잡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장성택하고 같이 술을 먹는 사람이 옆에 사진에서 나왔다든가 뭐 둘이서 이야기하는 거 찍혔다든가 그러면 다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언제 무슨 칼날이 자기한테 떨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서울로 가야지. 아니면 파리로 가든 런던으로 가든 워싱턴으로 가든. 죄송합니다만은 가족은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자회견 할 때까지는 결론을 자살했다. 왜냐하면 무서워서 자살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가족들을 어머니랑 다 둬뒀대요. 아이고. 근데 기자회견하는 날 바로 보이부가 와가지고 싹 다. 그래서 제가 한 2000년대 중반에 가족을 한번 찾을 생각을 했다가 그러지 말라 하더라고요. 먼 사촌까지도 다 피해를 입었는데 다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다 없어질 수 있다. 북에서도 또 역공작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당신이 남아있는 가족, 먼 친척이라도 통일된 후에 보려면 가만히 있어라. 그게 좋을 것 같다. 후회하진 않으세요? 뭐 사실은 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후배들도 왔고 지금도 외교관들하고 많이 관계를 가지고 계속 뭐 만나고 있고 그러는데 아직 평양에 가족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친구들인가 하면 어떤 사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받으러 갔는데 상대방이 나를 죽였어요. 그런 흔적을 만들어놔. 그리고 와요. 알리바이를 만들어놓는 거야. 그 평양에서 잘 살아. 왜냐하면 유자녀 가족이 되는 거야. 반동들한테 중국 반동들이나 어디 반동들한테 피해를 본 유자녀. 그걸 보면 저 방법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기자회견을 폭 후회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미 깨진 물이고 그리고 제가 오는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면 성공하고 너가 열심히 사는 게 너네 배반한 게 아니다. 절대. 그럼. 그 지도자가 너네들을 배반한 거지. 너네들이 지도자를 배반한 거야. 그걸 똑바로 알아줬으면 좋겠다. 배반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런 프로그램이 좀 돼 있어서 뭐 탈북자 A가 나왔다 하면서 이제 알릴 거 알리고 정보 취할 거 취하는데 당시에는 일단 우리 정부에서도 좀 알리고 싶고 그렇죠. 쓰고 싶은 카드잖아요. 제가 온 지 한 거의 반년 만에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안 한다. 근데 마지막에 내가 죽겠더라고, 진짜. 그 압박감에.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그때까지만 해도 체제 경쟁에 대한 게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외교관 한 명이 왔고 뭐 김일성 옆에 있는 사람이 왔다니까 뭐 게임 오버 아니에요, 사실은. 좋은 카드죠. 좋은 카드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은 조국 통일, 뭐 전 세계의 주체사 상화, 주한 뭐 한미 동맹 파괴 이런 낱말들만 머릿속에 가득했는데 그거는 정말 아무 쓸모가 없더라. 주체 사상화는 아직 북한 주민들한테도 다 안 됐어요. 그걸 전 세계를 주체 사상화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행복을 찾고 개인의 자유를 찾고 자기 자녀들이 좀 더 자유롭고 아주 혼한 세상에서 공부를 시키게 되는 그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